설 연휴 만찬 후 김가 할머니는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막내 아들이 곧 결혼한다고 발표하더니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아, 너희 집을 준호 혼방으로 쓰게 해줘. 설이 지나면 정리하러 가. 나는 놀라서 채소를 집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 집은 제 결혼 전에 어머니가 사주신 거잖아요. 김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탁자에 내동댕이 치며 얼굴을 찌푸렸다. 90만 원 주면 준호에게 파는 거야? 원래 내 엄마가 70만 원에 샀는데 우리가 이해해줘서 20만 원 이득 보는 거지. 나는 민호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우적우적 먹고 있었다. 온전히 남의 일처럼 보였다. 여보, 그 집은 어머니가 사주신 거라 지금 시세로 봐도 200만 원은 해요. 조용히 상기시켰다. 가족끼리 그렇게 계산질이야. 할머니가 막말을 꺼내려는 민호를 제지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호는 동생을 많이 챙기던 아이야. 이 가족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니 방금 먹은 밥이 위에서 뒤집혔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안 돼요. 그건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쿵! 화난 김 할아버지가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한난 며느리가 무슨 큰 소리야. 시집 왔으면 혼수는 김가 거잖아. 내 무릎에 떨어진 감자채를 집어내며 차분하게 말했다. 김가 며느리가 아니어도 돼요. 민호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셨죠. 사실 부모님은 첫 대면에서 김가의 고루한 사상과 남아선호 사상, 민호의 우매한 효자 성향을 간파하셨다. 하지만 당시엔 사랑에 취해 착실한 남자라 생각했었다. 결혼 후 민호와 아이는 미루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명절 후 도시로 돌아와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회피했다. 동생이야, 부모님이야, 아내야? 내가 어떻게 해? 현찰이 100만 원 넘는 문제인데 매일 출근하면서 월급 80만 원짜리 직장 불평하시더니 이 돈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발을 빼거나 가족끼리 계산하지 말고 90만 원에 넘기라는 식이었다. 시가 200만 원 집을 90에 넘기면서 오히려 내가 이익 본 것처럼 말하는 게 소름 끼쳤다. 주말, 할머니가 시골 채소와 계란을 들고 찾아왔다. 뜻밖의 친절한 속셈이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결혼 3년 만에 처음 받는 계란 선물이었다.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이 집은 우리 민호가 대학 때 첫 수입으로 산 거야? 그때부터 이 애가 대단할 줄 알았지 라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너 같은 허리 가는 여자에다 애도 못 낳는 며느리를 두고 보니? 소파에 비스듬히 앉은 그녀는 추억에 잠긴 듯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너 말이지. 애 낳아도 젖도 못 낼 것 같았어. 그래도 내가 도시 처녀라서 눈 감아줬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김가는 무슨 귀한 집안이길래 제가 들어온 게 복받은 거라 생각하시나요? 제 역할이 출산 기계란 말씀이에요? 이때 민호가 들어오자 할머니는 달라진 듯 애틋하게 말했다. 아들아, 왜 연락 안 했니? 길을 몰라서 헤맸을 텐데. 소아한테 말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시키려는 할머니에게 몸이 안 좋다며 거절하자 민호가 주변 식당을 추천했다. 식사 내내 돈 낭비, 젊은 것들이 돈 버는 줄 모른다는 잔소리가 이어졌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는 거실로 불러 모았다. 예상대로 집 문제를 꺼냈다. 소아, 인심 많이 쓰는 거야? 90에 넘기면 20만 원 이득인데 더 바라는 건 욕심이지. 이제 나도 참을성이 바닥났다. 엄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집 등기증에는 제 이름이 써 있고 이 집도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건데 제가 결국 아무것도 못 갖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가 할머니가 제가 무례하게 말하는 걸 보시더니 화를 내셨어요. 소아야, 장손 며느리가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니? 고학력 받은 사람이 말투가 문맹인 나보다 못하다니 그 순간 극심한 무력감에 사로잡혔어요. 마치 귀머거리에게 농담을 하는 기분이었죠. 날 욕해도 좋지만 우리 부모님을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해요. 할머니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자신의 것이 아닌 걸 빼앗으려 들지 말라고요. 또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라고 하셨지만 나이만 먹은 무례한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도 하셨죠. 평소 순한 성격으로 알려진 제가 반항하는 모습에 김가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나 봐요.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너 하시더군요. 얼마 후 김가 할머니가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셨습니다. 병원 문 앞에서 동병상 환자에게 열변을 토하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게으르기만 해요.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집안일은 안 하죠. 애도 못 낳는 몸인데 뭐하러 데려왔나 몰라요. 우리 둘째가 2천만 원을 더 얹어서 집을 사려는데도 안 판다고 해요.
이런 식이면 가족 의식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더욱 흥분하셨습니다. 제가 들고 간 도시락은 청소하시던 아주머니에게 건네주고 그냥 나왔어요. 시아버지와 김준호가 병문안을 와서 따졌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화나게 하냐며 김가 며느리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소리쳤죠. 결국 시아버지가 선언했어요. 준호에게 집을 팔면 이번 일은 넘어가주마. 안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 베란다에 숨어있던 김민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민호 씨, 당신 가족들이 내 집을 요구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공평한 답변만 들려주세요. 담배 연기 속에서 김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차라리 부모님 말씀대로 집을 팔아요. 9천만 원이나 버는 거잖아요. 애초에 내 부모님이 산 집인데 그냥 돈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자 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게다가 내 집도 있잖아. 대출 없이 산 거라 불편함 없을 거야? 마을 사람들도 김가 큰며느리 대접 잘 해줄 거고. 웃음이 나왔어요. 허리를 구부린 채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고집부려 시집온 대가가 이거였어요. 10년 넘게 공부해서 고른 남자. 자업자득이에요. 그렇게 효성스럽다면 당신 집을 동생에게 주세요. 김가 큰며느리 자리는 감당 못하겠네요. 내일 아침 9시 구청에서 만나요. 방에서 짐을 싸는 동안 거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김민호는 이혼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나 봐요. 헤어지자고? 좋아. 할머니와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집안일 하나 안 하는 게. 김민호, 당장 이혼해라. 그날 밝히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결심했으면 조기 손절하는 게 낫다 하셨고, 어머니는 어깨만 토닥여 주셨어요. 인생은 길어. 이건 작은 시련일 뿐이야. 다음날 구청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 보니 시부모님과 김민호, 낯선 남자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서둘러 소개했어요. 이분은 우리 시내 최고 변호사인 이 변호사야. 서명만 하면 집 넘기는 절차 끝난다. 혼란스러웠다. 어제 내가 말을 덜 분명하게 했던 걸까? 의문이 드는 순간 김가 할머니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을 빨리 안 하면 내가 전에 저지른 추한 일과 불임 소문을 퍼뜨려서 내 체면을 구기게 할 거야. 내가 추한 일을? 내가 불임이라고? 나는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김가 할머니를 보며 이전의 마음이 너무 약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무정하다면 나도 봐주지 않겠다. 내가 반응이 없자 할머니는 화를 내며 변호사 앞으로 걸어갔다. 이 변호사님, 이 일 부탁드립니다. 빨리 집을 우리 준호에게 넘겨주세요. 이 변호사는 자료만 충분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장담했다. 할머니는 급히 동의하며 내 쪽을 흘깃보더니 방금까지의 아첨스러운 미소를 걷어내고 음흉하게 말했다. 소아, 어서 집 문서 내놔. 나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변호사를 향해 말했다. 그분들이 청탁할 때 그 집이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것이며 오직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는 말은 안 했나요? 변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할머니와 민호를 번갈아 보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할머니는 거짓말이 탄로나자 어색하게 웃었다. 아이고, 다 한 가족이잖아. 며느리가 서명만 해주면 되지 않겠어. 그러곤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나를 윽박지르듯 말했다. 체면 살려줄 테니까 어서 문서 내놓고 서명해. 안 그럼 끝장나는 거 알지? 나는 그 말을 헛소리로 여기며 코앞에서 손을 휘저었다. 악취나네요. 변호사님은 모르시죠? 오늘 민호와 이혼하러 가려다가 그가 안 와서 헛기다렸다는 거, 집은 꿈도 꾸지 마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말을 이었다. 만약 일이 없다면 제 사건을 맡아주시겠어요? 이혼 소송입니다. 민호는 원래 이혼할 생각 없었지만 부모님이 부추겼죠. 허튼 소리. 내 아들은 널 떠나도 처녀 찾을 수 있어. 넌 중고잔치에 자식도 못 낳는 헌신짝이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유리한 입장을 1차 망언을 쏟아냈다. 나는 평정을 유지했다. 할머니, 이혼장 받는 순간 큰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재산 분할은 간단했다. 현재 살던 집은 민호 명의였고 차도 그가 구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불만을 토로했다. 결혼시 가져온 금 팔찌와 금괴를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이런 괴상한 가족을 보며 혼잣말처럼 물었다. 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남자와 결혼했습니까? 구제 사업이었나요? 나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원인을 뿌린 대로 결과를 거둔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은 내 선택의 대가였다. 이혼장을 받아든 순간 햇빛 아래서 나는 오랜만에 자유로운 숨을 쉬었다.
민호가 슬픈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어? 일단 어머니께 넘기고 나중에 다시 찾을 수도 있었잖아. 나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째서 전에는 이 남자의 비겁함을 보지 못했을까? 이제 당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다음에 만날 땐 풀네임으로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이소아입니다. 다음 날, 전 시어머니에게 택배를 보냈다. 그들이 보고 얼마나 놀랄지 상상이 됐다. 바로 민호의 정자 활동도가 제로에 가깝다는 검사 보고서 사본이었다. 결혼 1주년 때 할머니가 강요해 받았던 검사 결과서였다. 진단서를 본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죠. 김민호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아이를 원하고 특히 아들을 원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몇 년만 둘이서 지내자고 제안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던 걸 알았어요. 콘돔의 바늘로 구멍을 뚫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 못하고 참았죠. 그때 결국 몸에 문제가 있어 임신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괜찮아. 현대의학이 발달했으니 분명 치료할 수 있어 라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곧장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상의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소아야, 내가 보낸 거 진짜야? 이 검사 결과가 사실이야 아니면 날 겁주려고 위조한 거야? 그러자 전 시어머니가 통화 중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이소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하자마자 우리 아들 험담을 퍼뜨리다니. 내가 불임인데 왜 우리 아들 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악독한 줄은 몰랐다. 시끄러운 소리에 전화를 끊고 그쪽 사람들 전부 차단했어요. 사실 진위 여부는 간단히 병원에서 재검사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인데 말이에요. 일주일 후 퇴근길에 김민호가 길을 막았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염도 덥수룩하고 추추해진 얼굴이었죠. 왜 그때 말 안 했어? 이혼하고 나서야 왜 알려준 거야? 넌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이었지. 그의 비명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사태가 커질까 봐 구석으로 끌고 가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을 헐갑에 동생에게 넘기라고 협박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비밀에 붙였을 거야. 모두 내 탓인 줄 알게 내버려 뒀을 거라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믿든 말든 이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제가 떠나려 하자 그가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무너진 거야? 소아야,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얼마 후 김민호의 사촌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오빠 소식 알고 있어요. 저는 최근 회사 일과 IELTS 준비로 바빠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죠. 알고 보니 김민호의 불임 사실을 안가족들이 처음엔 슬퍼하다가 며칠 지나자 김준호의 결혼 문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김준호 여자친구가 집 없으면 결혼 안 한다고 조르니까 김민호에게 자기 집을 넘기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조카를 아들처럼 키우면 된다며 평생 결혼도 말고 돈 벌어 동생 가족 부양하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혼하길 잘했어요. 정말 답답한 가족이에요. 제가 집양도 여부를 묻자 사촌동생이 한탄하듯 말했어요. 그날 삼촌댁에서 친척들 다 불러 모아 김민호를 압박하는 모습이 진짜 처참했어요. 자기 친아들 맞나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구더군요. 도대체 왜 저렇게 변한 걸까요? 대학 갈 때만 해도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는데.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두 자기 선택의 결과죠. 가정의 평화는 한 사람의 판단력에 달려 있어요. 과도한 부모 의존과 가족 중심의 사고방식이 화를 부른 셈이에요. 남자의 우유부단함이 3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 같았어요. 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년 후 김민호의 사촌 여동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죠. 소아 언니 알겠어요? 김가 할머니가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요. 더러운 병에 걸려 민호 오빠에게 옮겼다고. 그래서 오빠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현실처럼 꾸미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연락했어요. 사실 이 반년 동안의 소식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김민호는 부모의 압박으로 70만 원의 집을 준호에게 팔고 외딴 싱글룸으로 이사했죠. 준호는 30만 원만 내고 나머지 40만 원은 신혼의 아내가 임신해서 라는 이유로 미뤘는데 민호는 그조차 수용했더라고요. 다 끝난 일 아닌가요? 왜 전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거죠? 주말에 김가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웃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비웃듯 말했죠. 후회하는 거야? 우리 민호랑 재결합하려고? 내가 살아있는 한 다시는 김가 문턱을 밟지 못할 거야. 제가 말을 끊었어요.
할머니, 이미 이혼했잖아요. 법적으로 저희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허위 사실을 유포해요? 경찰에 신고했으니 법적 책임질 각오하시고요. 주변을 둘러보며 덧붙였죠.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두 아들을 차별 대우하시잖아요. 민호 씨는 친아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유진 아줌마가 불쑥 입을 열었어요. 민호는 외지에서 임신 출산했지? 데려왔을 때 이미 6달째인데 주민들의 기억이 하나둘씩 맞아가기 시작했어요. 김가 할머니가 경찰서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민호 그 아이 참 안 됐어.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 집까지 파탄내다니. 진실은 민호 아버지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민호를 김가 할머니가 억지로 입양해야 했던 것, 반년 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건 그런 사정 때문이었죠. 민호는 눈이 붉어져 소리쳤어요. 그래서 항상 준호만 편애했군요. 추운 겨울에 낡은 옷만 입히시던 이유. 대학 가려고 눈물로 애원했던 기억들 이제 다 이해가 가요.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이웃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참으로 어머니라 할 수 없어. 자기 자식 행복을 짓밟은 걸 어디서 본 적 있나? 마을회관 앞에서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 김민호의 외로운 뒷모습이 길게 늘어져 사라질 때까지 다시 김민호를 만났을 때 난 깜짝 놀랐다. 몸이 너무 야위어서 형체가 사라질 정도였다. 미안해, 놀라게 해서. 그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어색해하며 말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갈라진 입술을 적신 뒤 계속 이어나갔다. 수아,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었어. 용서해주길 바라지도 않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지금도 괜찮아. 우리 헤어져서 다행이야. 난 너에게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초췌해진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거짓말이었다. 우리에겐 아름다운 추억도 많았으니까. 난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지나간 일은 잊어요. 앞으로 긴 인생이 남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봐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수아, 이런 말 할 자격 없다는 건 알지만 묻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접시 안반찬을 만지작거리며 내 눈을 피한 채 말했다. 우리 다시? 가능성이라도 있을까? 그가 나를 만나자고 했을 때부터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정작 들으니 머릿속이 멍해졌다. 깨진 유리는 다시 이어질 수 없듯이. 난 아무 말 없이 국물을 마시기만 했다. 그의 눈빛이 확 어두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어 라고 중얼거렸다. 6개월 뒤 동창회에서 한유진 선배를 만났다. 해외에서 막 돌아온 그는 내 이혼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대학 시절 그는 내게 먼 훗날의 별처럼 아득한 존재였다. 그를 처음 뵀을 때 난 이미 김민호와 연애 중이었고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루머도 그저 소문으로 치부했었다. 잘생기고 집안 좋고 성적 우수한 그를 두고 교문 앞에 여학생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런 그가 이제는 해외파 사업가로 성공했고 집안 사업도 크게 일궈냈다고 했다. 이혼 여인 내가 어찌 그런 사람과 어울리겠나 싶었다. 하지만 한유진의 집요한 구애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동창회 후 연락처를 교환한 그는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내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결국 사귀기로 했을 때 내가 내건 조건은 단호했다. 결혼까지 간다면 내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해. 반대하는 결혼은 특히 시부모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우리 둘 다 건강검진 필수야. 유전병이나 전염병 여부 확인하는 거. 이혼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는 기꺼이 수용했고 다음날 양가 부모 상견례를 주선하는 초광속 행보를 보였다. 의외로 그의 부모님은 개방적이셨다. 이 세상은 여자에게 가혹한 법이죠. 잘못된 결혼은 소아 씨 탓이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죠. 유진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초면의 혼수 문제까지 직접 언급하시는 모습에 내 부모님도 안심하는 눈치였다. 사실 유진 집안을 알고는 긴장했던 그들이었지만 김가 어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게 된 것이다. 이제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울고 있었어요. 수아는 마침내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죠. 아빠도 기분이 좋아서 엄마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딸이 자기 갈 길을 찾았으니 매일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제 마음은 마치 누군가에게 비틀린 것 같았어요. 이혼 후 이 시간 동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척들의 추궁, 친구들의 안부, 이 모든 걸 부모님이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출근 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준호를 아느냐고 물었죠. 교도소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첫눈에 봤을 때보다 수십 세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또 번거롭게 해드리게 됐네요. 묘지는 이미 사둔 상태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저를 묻어주세요. 이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세요. 그 약혼자분 조사해봤는데 믿고 맡길 만한 분이더군요. 준호가 김가에게 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면서 민호를 서자라 조롱했어요. 옛날 같으면 첩의 자식인 노예 주제에 집값을 달라고? 이미 준 돈도 돌려내라며 비아냥거렸죠. 김가 할머니도 이제는 가면을 벗었어요. 친아들을 감싸며 민호를 손가락질했어요. 너 같은 사생아는 평생 그늘에서 살 운명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준 게 이미 은혜다. 집은 친아들 몫으로 넘기라며 평생 돌봐준 대가를 치르라 했습니다. 민호의 부림을 조롱하며 이게 내 업보야 라고 말했죠. 10만 원만 더 주면 준호에게 팔아주겠다. 넌 20만 원이나 벌고 동생은 집을 얻으니 일석이조 아니냐. 사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민호에게 부림 유발약을 먹였답니다. 효과가 있진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후에 진짜로 부림이 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죠. 민호는 정신이 붕괴됐어요. 아내는 떠나고 집도, 재산도, 가족이라 부르던 자들도 전부 사기꾼이었죠. 친아버지를 찾아갔지만 허세만 부리는 겁쟁이였어요. 이미 된 일 어쩌겠니? 내 인생이나 잘 살아라. 결국 민호는 모든 걸 포기했고 복수의 칼날을 동생에게 겨눴죠. 하지만 양모를 죽이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음이 오히려 해방인 사람들이 있죠. 그 여자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할 겁니다. 원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는 게 최고의 복수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고 변호사도 정신감정을 요구했지만 거절했죠. 이제 그는 오히려 가장 맑은 정신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